질문이 참 부담스럽네요. 원래 맞아요. 그 토론회 하면은 시간 되게 부족해가지고 막 지연되고 언제 끝나냐 맨날 그러는데요. 얼마나 저희는 오래 할지 모르겠네요. 그 신지훈 청년이 앞부분을 작성을 했어요. 일장의 제목이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데 역사적 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진 않았고요. 우리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게 된 왜 이게 요즘 언급되고 있는지 이런 이유들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31페이지 제목만 딱 보셔도 아시겠죠. 소득이 불평등하고 고용이 불안하고 그리고 그 낮은 임금을 가진 장시간 노동을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페이지부터 쭉 훑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2017년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뭐 사상 최대라고 하는 400조 정도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그 IMF에서는 내년도에 세계 경제적 성장 전망치를 3%대 정도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렵지 않겠냐, 기존에 있는 이런 제도나 혜택으로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지 않겠냐, 다들 체감하실 겁니다. 뭐 실제로 기본소득 준다 그러면 다들 좋겠죠, 일단은. 우리가 그런데 이제 스위스 사례를 뒷부분에서 이제 언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제도가 부결된 것이 제도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 제도와의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이 기본소득을 채택하지 못했던 국민들의 이유가 아니었나 싶고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일단은 어떠한 기여나 자산에 대한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가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린 연구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지금 이 단어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져봤을 때요. 먼저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뭐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차이가 일단 있고 노동자 계급 자본가와 노동자들 아까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 앞선 발표자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셨죠. 뭐 불평등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2016년 2분기 가계 동향에서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 0.8%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하니 소득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지금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데 따른 비용들이 상당한데 그것들이 충족되지 못한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4페이지에 보시면 그 IMF에서 발표한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멘트가 있었는데 소득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추세나 뭐 이런 불평등 추세에 잘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불평등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뭐 지니계수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지니계수 좀 못 믿을 수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이게 설문조사 가지고 하는 이런 조사 방식이 실제로 고소득자들이 자기 좀 줄여서 얘기하고 저소득자들은 조금 창피하니까 좀 늘려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왜곡이 좀 심하다. 그래서 이 지니계수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고용이 불안하다는 것들은 IMF를 거치면서 우리가 다들 몸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아주 일반화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를 하게끔 만드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6년 1월 기준의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0.1%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하니 아까 소득 불평등에서 나타난 그런 이야기처럼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낮은 임금의 장시간 노동 문제. 지금 최저임금이 2016년 기준이 6,030원이었죠. 뭐 통계청 조사에서 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최저임금은 뭐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죠. 일상률이.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매년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뭐 워킹푸어에 대한 가구 비율이 전체 근로가구의 71%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 와 계신 분들은 워킹푸어이신지 아니신지 저는 곧 이제 워킹푸어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상당히 힘든 구조다. 부동산 문제도 또 심하죠.
워킹푸어 하면 되게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실업에 대한 문제. 다음 페이지 그 37페이지에 있는 성별 고용률이 나타나 있긴 한데요. 이 수치는 고용률이 항상 일정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인구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률은 그 자리라고 하면 그렇게 노는 사람? 그 실업자들의 비율도 상당히 계속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나 백수나 뭐 청년층에서는 뭐 우티족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모든 정책의 제일 우선이 돼버렸죠. 사회적 기업을 말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10년 동안의 정부. 이것도 참 문제죠. 다섯 번째로 이제 기존의 복지제도의 한계를 꼽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국민들이 좋아졌다고 응답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응답자 수가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지금 저도 그래요. 세상이 참 좋아졌다라는 거. 그렇지만 뭐 전철 좋고요. 버스 언제 도착하는지 다 알고 세상 참 편해졌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느 제가 청년 토론회 자리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우리의 인프라를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들도 상당히 많다.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은 좋아졌지만 그 개인은 좋아지지 않은 거죠.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보험료 부담, 납부 부담을 느끼는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이제 38페이지에 몇 가지 표가 있는데요. 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된 부문별 사회복지 지출 수준인데 거의 뭐 하위층을 32, 18위 막 이렇습니다. 공공부문의 이런 사회복지 지출도 미흡하다는 점. 우리나라가 공공부문 지출, 정부 예산 그 국내 총생산 대비 여기 이제 수록이 되진 않았는데요.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이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뒷부분에 좀 더 다뤄줬으면 좋겠고 나중에 차기 발제를 한 번 더 또 이런 자리가 생기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이 부분 작성을 우리 신지훈 청년이 했습니다. 제가 대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따가 이제 뒷부분은 우리 최상현 팀장님이 이제 기본소득의 개념이라든가 외국의 사례라든가 우리나라에 좀 적용할 방안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그거 이야기 다 끝나고 제가 뒷부분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많은 국가적 경제 위기, 세계적 경제 위기가 발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불평등의 심화는 더욱더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심화되고 있는 상태고 또 기존의 복지제도로서는 지금의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토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항상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본소득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처음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정치적인 측면과 재원확보 방안이라는 그 경제적인 측면이 항상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과연 왜 필요하고 왜 나타나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기본소득은 단순히 국민에게, 개개인에게 일정의 돈을 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이런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기본소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개혁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런 조세개혁을 통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그 부의 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도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지되고 있는 선별적 복지제도로서는 그 한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별적 복지제도로서는 그 사회의 불균형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낙인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낙인 효과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내가 가난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만이 가난한 자라고 낙인을 찍혀야지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의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별별 복지는 조건과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건과 절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 인원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행정적인 비용의 소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1인에게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그 사람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요. 수요가 창출된다면 공급도 당연히 늘어나고 경제 성숙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앞으로 멀지 않은 시기 2050년 정도가 되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올 텐데요. 이런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는 최대한 빨리 좀 어느 정도 그 시대가 오기 전까지 대책이 서야 수요도 나오고 로봇이 생산품을 만들면 뭐합니까? 살 사람이 없고 돈이 없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주영은 이사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기본소득의 개념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요. 기본소득은 재산의 적고 많은 근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성과 보편성, 그리고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반드시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구분 없이 1인당 무조건 지급이 가능해야 되고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과연 기본소득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다른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대한민국은 그 차이를 인식을 하고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GDP 대비 공공복지 예산 비율을 2014년 기준으로 보자면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31% 예산의 GDP 대비 31%가 공공복지 예산 비율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21.6%고요. 대한민국은 10.4%. 그렇기 때문에 복지 어떤 그런 사태가 부족하고요. 사회보장제도가 되게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의 논의 방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도 강화 쪽에 중점을 두고 기본소득도 같이 지급하는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본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동시에 무상교육이라든지 무상의료, 무상교통 이런 지금 현행의 복지 정책들은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기본소득이 해외에서는 여러 차례 시도가 되었고 내년부터도 당장 선진 서구 복지국가에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얼마 전에 언급했던 그 스위스에서 올해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부결된 거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는 그렇게 서구의 그 발달된 복지국가에서 23%라는 사람들이 찬성을 했다는 것, 처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다는 거에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얼마 뒤에 다시 한번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 국민투표가 이제 진행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에서는 핀란드에서는 2015년도에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약 70% 이상의 사람들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성을 보이고 가장 열정적으로 현재 지금 핀란드가 핫한 지역인데요. 당장 내년부터 성인 1만 명 기준으로 550유로라는 돈을 지급하는 파일럿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덜란드는 지방정부, 한 20개 정도의 지방정부에서 980달러 정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준비 중입니다. 이 시범군을 통해서 네덜란드에서는 노동의욕과 복지 요구가 과연 기본소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내놓아서 실행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인도에서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그 두 개의 마을에서 기본소득 파일럿 테스트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성인에게는 200루피, 약 3,300원 정도고요. 미성년자는 100루피, 한 1,600원 정도를 지급한 정도로 시행이 됐고요. 브라질에서는 2003년도부터 볼사 파밀리아라는 연소득 140달러 미만의 빈곤층에게 예방접종을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오고 있고 진짜 지표가 나와 있는데 책에 자세히 그 퍼센티지는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실업률이 감소했는데 이는 이제 그 보수진영에서 항상 요구하는 기본소득을 선언하며 소득이 실행되면 일을 안 할 것이다라는 것에 반증하는 그런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도 소득의 불평등 해소 효과가 빈곤층 해소 효과가 실제 지표로 나타났고요. 인도에서도 남미비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고 기본소득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그 근로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친구는 아빠 왜 내 기본소득으로 술 담배를 하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성인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의 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브라질에서도 그 볼사 파밀리아의 지급 효과로서 진위 개수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에서는 2004년에 제가 아까 시민 기본소득과 시민 기본소득 법률이 제정됐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 집권 여당과 그 정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너무 기본소득에만 목매어서 재원 마련 계획을 실시하지 못했고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상의 이제 뭐 해외 사례 검토나 기본소득의 필요성, 개념 등을 검토한 후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그 기본소득 모델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기본소득의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서 그 가장 많이 스위스나 핀란드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저희도 기본소득 모델을 검토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적어도 기본소득 금액은 적어도 이제 최저 생계비보다는 많아야 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동시에 무상 교통,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등의 복지정책도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초반에는. 2016년 대한민국 최저 생계비가 1인 가구 현재 64만 9천 원 정도, 한 65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65만 원을 1인당에게 모두 지급하기에는 그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 합의의 문제, 그 다음에 재원 조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너무 급격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약 절반 수준이 한 30만 원 정도, 성인 기준 3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저희는 모델 검토를 하였고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서는 약 성인의 25% 정도, 25% 정도의 그 비율로 금액을 책정해서 기본소득 모델이 진행이 되었는데 저희는 인도에서 지급했던 대로 약 50%, 성인에 대해 약 50% 정도의 금액을 미성년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모델로 한 미성년 15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해서 모델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19세까지 미성년자의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 되고요. 20세 이상 성인 인구가 약 한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필요 재원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약 160조 8천억 원이라는 그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는데 대한민국의 1년 총 예산은 현재 386조 7천억 원입니다. 160조 8천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요. 이 돈에 항상 기본소득은 재원 조달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전문가들 조세를 통한 방법과 공공통화를 발행하는 방법, 그리고 자원 수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자원이 많이 나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알래스카처럼 자원 수익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용할 수가 없겠고요. 공공통화를 발행하는 방법 또한 지금 실험적인 그런 약간 실험적이고 약간 위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실행하기 많이 어렵고 스위스, 핀란드 등 환경세와 생태세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조세를 통한 방법으로 해외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조세를 통한 방법을 통해서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일단 투기소득과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관련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 98년도부터 07년도까지의 그걸 보면은 약 2천조 정도가 그 불로소득으로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세금으로 거치면 한 117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그 비율은 한 30%, 40%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긴다면 한 몇십조 정도의 예산이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토지세 같은 경우도 약간 3천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시지가 총액 토지세가 거기에 한 2%만 해도 60조, 3%만 해도 60조 정도의 매년 그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4대강과 같은 이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사전에 근절을 하면은 몇십조 정도의 예산을 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조세 부담률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조세 부담률은 약 24.3%로 OECD 평균 34.1%에 비해 약 10%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현재 GDP가 13,212억 달러인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358조가 나옵니다. 358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던 368조와 얼추 비슷한 액수가 나오니까요. 24.3%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44%, 덴마크 50%, 대한민국과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44%의 조세 부담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세 부담률을 한 10% 정도만 올리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158조 정도의 추가 예산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계산했던 그 기본소득에 필요한 예산이 성인 30만원, 미성년자 15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160조 8천억 원 정도의 기본소득의 필요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그 조세 부담률 확대를 통해서 만약에 10% 정도 OECD 평균까지만 조세 부담률을 높인다면 약 한 158조. 일단 논리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수식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낮은 한 30만원, 15만원 정도의 낮은 기본소득 제도는 재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기본소득과 겹치는 부분들은 약간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합치든지 해서도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재원 확보 마련을 위한 해결 과제인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증세 없이 복지는 불가능하고요. OECD 평균 34.1%에 한참 못 미치는 조세 부담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 세수 확보의 여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지는 저부터 일단 조세 저항이 대한민국 사람들 상당히 심합니다. 조세 비중이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조세에 대한 불만과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한 편이고 저부터도 세금이 오른다 그러면은 짜증이 더 나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이런 이유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조세 정의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고 국정부패로 인한 조세 낭비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공정한 과세, 그리고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그리고 조세와 예산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킴으로써 조세 재앙이 해결된다면 충분히 재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유럽에서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좌파 정당이 큰 지지율과 영향력을 갖고 기본소득 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거대 양당뿐만이 아니라 청년 세대들이 이런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제를 도출한다면 조금 더 그 영향력 있는 차세대 정당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소득을 실행했을 때의 기대 효과들인데요. 일단 복지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근로유인, 기본소득을 주면 근로유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지금 현재 선별적 복지제도를 예를 들자면 만약에 100만 원까지만 돈을 벌었을 때 지원금 5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사람은 102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만 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충분히 일할 근로유인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나미비아, 인도 이런 경우에서 확실히 증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선별적 복지제도는 행정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빈부격차의 감소 효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낙인 효과도 방지할 수 있고요. 수요가 창출되고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 선순환으로 인한 고용 창출의 가능성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그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 방향, 재원 마련 검토 쭉 왔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반복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불평등의 심화는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기존의 복지제도로서는 지금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서 기본소득이 많이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16년에 녹색당에서 처음 기본소득에 대한 공약을 들고 나왔고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대표도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성남 이재명 시장도 기본소득이다. 성남의 청년대당은 기본소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의제가 되고 있고 이 의제가 내년 대선이 될지 2년 후에 지방선거가 될지 4년 후에 총선이 될지 곧 의제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 기본소득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못할 일도 아니다라고 저는 정리하면서 이 발제를 마무리하고 구용훈 이사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현 팀장님이 거의 다 하셨어요. 네. 그 기본소득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라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실현 가능한 모델에 대한 계산까지 다 마쳤어요. 이 정도 30만 원 주고 애들 그 미성년자 15만 원 주는 수준. 4인 가족이라고 하면은 한 60에서 90만 원 정도 이제 생기는 거죠. 다만 거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변동이 없어야 되겠죠. 그럼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 발제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그런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그 복지 제도를 몇 가지를 이제 놓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까지 좀 다뤘으면 했는 기대도 있었지만 너무 이런 분량이 많아지는 것도 있고요. 여지를 또 남겨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 또 하나는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수원에서 일단은 시장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지금 지방재정제도 문제 때문에도 시에 돈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줄었고요. 단계적으로 계속 줄어갈 거라고 하는데 성남에서 청년 배당을 하는 것처럼 수원시도 어떤 시민들과의 합의 구조를 끌어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추가로 공부를 또 해보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반대의 논리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재원 이야기밖에 없죠. 그리고 도덕적 해이 문제. 근데 아까 이제 최상현 팀장이 발제한 내용 중에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일 안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있었죠. 세탁기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엄청난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일으켜 왔다는 사실 아세요? 그 연구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세탁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 빨래하는 게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도 다양한 계층의 사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국민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내년도 대선에서 새누리당에서 이거를 제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경제민주화라는 키워드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 경제 기본법 같은 것도 그쪽에서 발의를 했죠. 그러면 뭐 모든 못할 거 없는 정권 창출을 위해서 못할 것 없는 정당이라고 하면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를 선점할 수 있다. 충분히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당이든 빨리 그런 기본소득의 논의를 시작을 해야 이런 이슈들이 자꾸 수면으로 올라와 줘야 김종인 대표 개인의 입을 빌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개헌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거하고 아주 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박강원 의원님실에서도 잠깐 오셨던 것 같은데 안 계시네요. 아동수당을 지금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라고 하죠. 잘만 되면 저희 집에는 아동수당이 이제 애가 둘이 있으니까 한 60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기초연금 뭐 이런 것처럼 아동수당 이런 명칭을 좀 바꾸는 문제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소득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면, 역풍이 우려가 된다면 그럼 단어를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그 정부 민영화 사업하면서 단어 막 바꿔가지고 민영화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본소득도 훌륭한 정당에서 거대 정당들이 좀 이런 것들 녹색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누가 이런 것들을 좀 논의의 구조로 끌어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 마치고요. 나중에 또 한 2개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와 수원시의 역할. 수원시도 여기에 곱해가지고 쓰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냈던 그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금방 답은 나오거든요. 얼마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이상 저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